자, 이번 시간에는 7장 생태체계 관점과 사회체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챕터로요. 한 해 6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132페이지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7년간 몇 문제가 출제됐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에 이 세로축의 수치 자체가 달라요. 다른 챕터들은 막 가장 많아야 10개 요 정도, 10개도 안 되죠. 막 7개, 8개 이렇게 끝나지만 얘는 세로축의 최대치를 지금 25까지 올렸습니다. 24문제가 7년 동안 생태체계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행사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일단 얘부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사회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환경, 사회체계는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사회체계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그 다음에 요즘은 사이버 스페이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친구들하고 관련해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문화예요. 그 이유가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2교시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보면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다루는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족의 전반적인 특징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과목에서 또 시험 문제가 주로 그와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집단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교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집단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 해서 집단의 역동, 이때 역동은 사실 체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집단의 역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3교시의 두 번째 과목이죠. 행정론.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다루는 게 사회복지 조직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막 조직을 열심히 배울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다 하니까. 자, 그리고 지역사회 같은 경우도 2교시의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지역사회 체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까지는 이미 다른 과목에서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의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대표적인 사회체계 중에서도 타 과목에서 다뤄주지 않는 문화체계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6문제가 문화에 초점을 맞춘 단독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외에 한 문제가 이제 사회체계를 종합을 해서 1, 2, 3, 4, 5에 뭐 가족은, 집단은, 조직은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놓은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최근 문제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면은요. 일단 7년 중에서도 3번의 시험에서는 6문제가 나왔었고 그 외에 5문제가 2번 나왔었고 4문제가 나왔던 게 또 2번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론적인 관점이죠. 생태체계 관점이라고도 하고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생태체계 관점, 생태체계 이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얘를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이 우리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가를 포커스로 하는 게 생태체계 관점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에는 자연환경도 있고 사회환경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주로 자연환경보다는 가족이나 집단이나 조직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생태체계 관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환경과 인간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중에서도 사회환경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회체계 관점이다 혹은 사회체계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지문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내용이 다른 건 아니다.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134페이지에 생태체계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생태체계 관점이라고 시험에 나오든 가끔은 체계 이론이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별로 득점에 중요하지 않은 이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태 체계 관점에서 생태체계라고 하는 것은 생태와 체계를 결합한 것. 생태는 환경을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체계는 뭔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각자 따로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보이지 않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 걸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생태체계 이론 혹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강조해서 인간을 환경 속에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생태학 혹은 생태학 이론에다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고 상호교류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체계 관점 혹은 체계 이론을 쫙 결합한 게 이 생태체계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땡 보면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혹은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인자들 사이에 상호 관계가 인간과 혹은 환경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땐 항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누어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인간을 환경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땡땡 네 번째 땡을 보면 인간 행동을 순환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순환적 원인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순환적 인과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상호 관계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원인, 나는 결과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 관점의 반대 개념을 단선적 관점, 단선적 인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선적 인과론은 A가 B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원인이 되고 얘는 결과가 돼서 너 때문이야.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생태체계 관점은 상호 영향을 강조하기 때문에 너는 원인, 너는 결과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게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 이런 식으로 특정의 사람을 네가 문제야 라고 지목해서 병리적으로 혹은 낙인 찍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혹은 어떤 환경과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런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생태체계 관점이라는 게 체계 관점, 체계 이론하고 생태학 이론을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 이론 보고 뒤쪽에서 생태학 이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관점을 다 조망하고 있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생태체계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4페이지 하단에 체계 이론 개요 있어요. 자, 이 이론을 처음 얘기하신 분은 생물학자예요. 버털람피라고 하는 분이 General Systems Theory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체계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번역서가 나와 있긴 한데 절판이 돼갖고 제가 그 책을 살까 말까 하는데 중고로 살려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이 책은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1급 따고 내가 체계 이론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인터넷 서점에 검색하시면 최근에는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알기 쉽게 잘 쓴 체계 관점의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계 이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두 개의 나이스한 책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상담이나 가족 치료 같은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털람피는 체계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하나의 교실은
학생들 책상, 의자, 칠판, 지우개 이런 것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한다. 혹은 상호작용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까지를 녹이고 싶을 때는 상호교류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상호작용은 interaction이에요. 그리고 상호교류는 transaction이라고 해서 trans라고 하는 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너도 변화하고 나도 변화한다. 이런 개념을 녹여서 얘기할 땐 상호교류라는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체계의 속성, 상호의존, 상호작용, 상호교류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체계의 속성 135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때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뭐 나의 동생이나 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집에 삽니까?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가족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인데 뭐 이게 불 대 불 해갖고 맨날 부딪히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밖에서 좀 지치고 힘들어도 집에서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 혹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4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이 가족은 굉장히 다른 속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족과 같은 어떤 체계, 인자들로 구성된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걔네들을 합쳐 놓았다. 라는 것 이상의 의미와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합 이상의 속성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상호작용이에요. 관계예요. 혹은 이것을 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합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단순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총합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모빌처럼 말이에요. 모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리면 걔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체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 내 어느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의 변화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전체로서의 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조직의 리더가 바뀌었어요. 근데 리더 한 사람만 바뀌어도 우리 조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속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속성을 일컫는 말로 이것을 상호성이다. 혹은 호혜성이다. 혹은 상호 호혜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는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어느 한 교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교실 안에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실은 1반, 2반, 3반, 4반 교실을 아우르고 있는 전체 학교 안에 교실이 한 부분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교실이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 혹은 사회체계 혹은 체계는 전체 안에 속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걸 부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 구성된 부분들의 전체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반이라고 하는 교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요. 우리 반 선생님이나 우리 반 아이들의 성격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그 속성을 반영하게 된다라는 의미까지를 이 혼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분이자 전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혼론이라고 부른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이라고 할 때 우리 반과 다른
반을 구분해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테두리, 뭐 보이는 테두리도 있죠. 그래서 우리 반 교실의 벽 이런 것들, 문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테두리로 우리 체계와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뭔가 테두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운더리,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닌 것을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체계의 정체성 내지는 중심성을 규정하는 기능을 경계가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 우리 반, 우리 반이 다른 가족, 다른 반과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을 하는가는 결국은 경계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투과적인가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투과적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서 나갈 수도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완전히 개방적인 체계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개방적인 체계라는 것은 아예 이 체계의 경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은요,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계 없는 체계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히 개방적인 체계도 없는 거고 완전히 폐쇄적인 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폐쇄적인, 그래서 외부와 자원이나 에너지의 교류가 일절 없는 체계는 사실 소멸돼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내 외부 사이의 에너지의 교류 혹은 자원의 교류 혹은 정보의 교류 이런 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요런 교류를 어느 정도 개방하는가는 체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한 수준으로 적절히 잘 교류하는 체계를 우리는 보통 개방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건강한 체계, 자, 어떤 체계가 건강한 체계인가? 이 개방 체계의 속성은요, 일단 체계의 경계가 명확해요. 어디까지가 우리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아닌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열고 걔네들이랑 밖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게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요. 또 문을 열고 나가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족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과 자녀가 해야 될 일 사이에는 경계가 명확하게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우리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럼 우리 집의 생계가 상당히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대학 휴학하고 이번 학기 동안은 아버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회복해서 복귀하시면 그때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과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이 체계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완벽히 투과적인 것도 아니고 아예 투과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투과한다라는 의미로 얘를 반투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건강한 체계, 즉 개방 체계의 경계의 속성은 명확하면서도 유연하고 반투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체계의 속성으로요. 체계는 체계 외부, 이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체계 외부와 개방, 그러니까 이게 그 경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호작용을 일정 부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계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은 체계를 구성하는 체계 내부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족 내 자녀들의 나이가 이제 변화하고 가족 내 부모의 연령이 변화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변화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는 체계 안의 변화도 있고 체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계가 그것에 양쪽에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원래 체계가 유지해 오던 어떤 어떤 균형이라고 할게요. 균형이 흔들흔들하게 될 수 있어요. 영향을 받아서. 자, 그래서 이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체계 안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예를 들어 막 이게 좀 자갈길을 잠시 달린다고 울퉁불퉁 흔들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체계는 체계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환경 변화에 의하여 체계가 기존에 유지해오던 불균형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원래의 균형으로 되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처럼 내가 사이즈가 이 정도였는데 누가 쫙 늘렸어요. 그럼 그대로 늘린 채로 있으려고 하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고 마치 용수철을 늘리면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죽으라고 살을 뺐는데 잠깐 방심하면 원래 킬로그램으로 휙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원래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 이것을 항상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해서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들 비총합성, 상호성 혹은 혼론 혹은 항상성, 그 다음에 개방체계냐 폐쇄체계냐 경계, 이런 개념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또 다른 개념들까지 조금 확장을 해보면 136페이지 체계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에서 첫 번째는 경계죠. 그래서 경계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나 개방적인가, 얼마나 폐쇄적인가를 얘기할 수 있고요. 개방적인 체계도 있고 폐쇄적인 체계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체계가 이 경계를 둘러싸고 경계 바깥과 상호작용한다고 할 때 이 체계의 경계 바깥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 혹은 외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외부 환경을 내가 특정 체계에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체계를 둘러싼 상위 체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 철순의 가족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체계를 대상 체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네 가족을 둘러싼 주변 환경, 이 상위 체계가 되는 거고요. 철순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위 체계들, 이것을 하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체계에는 뭐가 있다? 위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136페이지 동그라미 3, 위계 질서라는 게 있다라고, 어떤 체계에는 그걸 둘러싼 환경, 즉 상위 체계가 있고 체계 내 하위 체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는 상위, 하위라고 하는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론 개념 앞서 얘기했어요. 한 체계는 그 안에 하위 체계가 있고 그 밖에 상위 체계가 있다 보니까 이 상위 체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체계는 상위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 체계를 또 하위 체계 관점에서 보면 우리 체계 안에 또 다른 하위 체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속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걸 혼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6페이지 하단에 작은 체계들 속에서 그들을 둘러싼 더 큰 체계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작은 체계들이 좀 더 큰 체계에 동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체계가 좀 더 넓은 체계의 속성을 반영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지문은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아니고 사회복지 실천론에 나왔던 예전 기출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1957년 펄만이라고, 헬렌 펄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통합방법론에 대해서 시험을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57년 이 통합방법론이 왜 대두되게 되었는가에 몇 가지 배경 중 하나로 생태체계 관점이 사회복지 실천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왜 생태체계 관점이 통합방법론에 어떤 맥락에서 영향을 주게 되지?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2교시에도 그대로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1교시, 2교시 모두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37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체계에는 하위 체계의 속성과 상위 체계의 속성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얘를 혼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체계는 경계 너머에 있는 그 외부 체계, 상위 체계와 경계 내 하위 체계들 간에 또 뭔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체계가 경계 바깥에 있는 상위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수칙
수직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체계 내 하위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수평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체계 경계 너머의 환경과 개방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체계는 수직적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개방적인 체계가 수직적 상호작용만 하겠어요? 기본으로 수평적, 그 내부 체계 간의, 내부 하위 체계 간의 상호작용 기본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얘는 수직적인 것도 하고 수평적인 상호작용도 하는 그런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폐쇄 체계는요, 우리끼리만 놀 거야,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을 거야 이러면서 내부 체계 간의 상호작용만 하고요. 외부 체계와는 교류하지 않겠다. 뭐 니네는 말도 걸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폐쇄 체계는 수직적 상호작용은 하지 않고 수평적 상호작용만 하려고 하는 체계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지역사회 안에 속하면서 가족 내 이제 형제, 부모, 자녀로 구성된다. 이 그림은 뭘 얘기하죠? 혼론을 얘기하는 거죠. 상위에 속하면서 또 하위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137페이지 하단에 엔트로피, 역엔트로피, 시너지예요. 근데 제목은 역엔트로피인데 표에 보니까 이걸 왜 네겐트로피라고 썼지? 다 아닙니다. 자, 네겐트로피라고도 얘기하고요. 엔트로피의 반대 개념이라서 원래 영어는 네거티브 엔트로피예요. 이걸 줄여서 네겐트로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써서 네겐트로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네거티브 엔트로피, 네겐트로피를 우리나라 말로 역엔트로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혹은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우리가 네거티브, 부정적 엔트로피 혹은 부적 엔트로피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번역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개떡같은 용어가 나와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센스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역엔트로피, 네겐트로피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특히 이제 이 엔트로피 개념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잘 구분을 해두시면 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네겐트로피와 시너지는 개방 체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폐쇄 체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폐쇄 체계는 우리끼리만 니네라는 상호작용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부 체계끼리만 끼리끼리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의 유입이 밖으로부터 있다 없다? 없어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계 안에 갖고 있던 에너지만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소멸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고 있던 에너지만 계속 쓰게 되면, 예를 들자면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가 사용하면서 계속 소모돼서 결국은 배터리가 다 나가는 것처럼, 예, 새로운 에너지의 유입 없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던 에너지가 100%였다면 이게 70이 되고 50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돼요. 쓸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게 되고 쓸 수 없는 부분만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용한 에너지의 감소 혹은 무용한 에너지의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무용한 에너지를 무질서와 혼란과 갈등과 스트레스와 불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집안 청소를 너무 안 해. 그래서 계속 쓰레기들이 넘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서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 밖으로 배출을 안 해요.
그러면 안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거 엔트로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쌓이고 불화가 쌓여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 막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이 됩니다. 자, 그럼 풀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이랑 풀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게 새로운 시도가 개입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갈등이 계속 업 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급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학업 스트레스인 거죠.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 이거 어딘가에 좀 풀어야 되잖아요. 풀지 않고 계속 가면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이 되겠죠. 엔트로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를 풀어야 되겠죠. 엔트로피를 줄이는 걸 우리가 역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사례, 내가 공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그럼 노래방 가갖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 확 풀어요. 내 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던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 쓰레기가 막 넘쳐나고 있는데 큰맘 먹고 청소해요. 그래, 쓰레기들 다 모아갖고 밖으로 시원하게 버렸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버려버렸거든요. 우리 집에 유독가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집안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창문 활짝 열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스는 나쁜 공기는 나가게 하고 밖에 있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게 개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체계 안에 있던 무용한 이런 나쁜 것들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되잖아요. 자,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무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엔트로피에 네거티브를 붙여서 네거티브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역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폐쇄 안 됩니다. 개방체계의 속성인 거예요. 개방체계는 체계 내 무용한 에너지를 체계 외부에 배출할 수 있고요.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유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용한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무질서, 혼란과 갈등과 스트레스, 불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걸 역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너지가 있어요. 시너지는 유용한 에너지가 새로운,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100 정도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120이, 130이, 140이 되는 거예요.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플러스들이 생기는 것. 이거를 시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 내의 상호작용이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이전에 비해서 더 활성화가 되면서 체계 내 외부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역동 있잖아요. 이 역동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남편과 아내가 별 대화 없이 그냥 마치 서로가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서로가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건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이미 배터리가 다 나간 상태로 한숨 쉬면서 출근하던 남편과 아내가 말이에요. 아침부터 여보 힘내, 너무 힘들지, 뭐 이런 따뜻한 위로와 에너지, 격려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내미가 막 나와가 아빠 힘내세요, 막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는 아빠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에너지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아침 출근 에너지의 수준이 한 20 정도였는데 가족 내외의 상호작용이 좀 건강한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그 에너지가 한 30으로 40으로 그래서 힘내야지 오늘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체계가 갖고 있던 에너지보다 더 유용한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발생하는 것을 시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 안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 방에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요. 청소를 안 해서 엔트로피입니다. 청소를 해서 쓰레기들을 싹 버렸어요. 역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쓰레기 천지라 발 놓을 데도 없어서. 근데 이거를 싹 치우고 나니까 방에서 이전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이거는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서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이거는 엔트로피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해서 가족 상담 혹은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
사이의 긴장과 갈등과 오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역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둘이서 하지 않던 뭐 같이 장을 보러 간다든지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 원래는 하지 않던 상호작용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막 더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도 가게 되고요. 안 하던 어떤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돼요. 이런 건 시너지에 해당하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책 보면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게 무슨 내용인지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예요. 그러다가 공감 강의에서 김유경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질서와 혼란이 막 정리가 됩니다. 아, 이렇게 이런 거였어? 요런 건 역엔트로피입니다. 그랬더니 1급 할만 하겠네. 그렇죠. 나 이거 공부해서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가고 문제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1교시 킬하고 2교시, 3교시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나 막 수석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사이즈가 커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시너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역엔트로피, 시너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 개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균형은 폐쇄 체계의 속성인데요. 항상성하고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성이나 안정 상태는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전제된 개념이라면 균형은 어떤 체계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안에서만 지지고 볶는 수평적 상호작용에만 머물러 있는 체계의 속성이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시소 모양을 한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소인 줄 알고 탔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딱 이 모양 이대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려 하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여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소 모양만 하고 있는 고정된 물체가 있다면 이건 균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투입이나 어떤 교류 없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구조, 그 상태를 그대로 변형 없이 유지하겠어 라고 하는 속성을 균형 혹은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1888년에 영국의 이제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오스카 와일드의 가장 대표적인 동화가 행복한 왕자. 제비와 행복한 왕자 동상이 나오는 그런 동화를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행복한 왕자가 실렸던 1888년 그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책에 있던 또 다른 단편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거인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머리도 식힐 겸 유튜브에서 거인의 정원 이렇게 치시면 아이들 동화책이 거인의 정원 쫙 유튜브 나옵니다.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인이 엄청난 그 정원을 갖고 있지만 누구도 이 정원 안에 들어와서 놀지 못하게 완벽히 폐쇄된, 그래서 새도 와서 울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완전히 밤과 겨울 같은 그런 음침한 겨울 같은 그런 정원이 유지가 되다가 동네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균형이나 항상성이나 안정 상태를 보면 항상 제 머릿속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거인의 정원의 이 폐쇄 체계가 개방 체계로 변화하는 이런 과정이 좀 스토리로 떠오릅니다. 자, 어쨌거나 균형은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항상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소를 가정을 할게요. 이제 진짜 시소예요. 진짜 시소입니다. 자, 그래서 시소는 누군가가 시소를 타면 요렇게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은 이 정도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타면 그에 맞추어서 요런 기존 규주를 변화시키면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 요렇게 기존 구조가 흔들흔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체계 내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체계의 기존 구조가 변형이 오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그래서 마치 고무줄처럼, 마치 용수철처럼 기껏 뺀 살이 요요 현상으로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 외부, 내부와 상호작용을 해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본적인 이 정도로 다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안정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소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흔들흔들 할 뿐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전거는 제자리에서가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립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라는 길을, 인생이라는 길을 달릴 때 그 길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갈밭, 가시밭길, 모래밭길도 있고요. 길이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커브가 있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변화가 있잖아요. 자, 안정 상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이게 탄탄대로 직선 노선으로 아스팔트 길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커브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원래는 요렇게 해서 굴렸거든요. 커브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우리를 기울여야지, 자전거의 각도를 기울여야지 그 커브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막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예를 들자면 이 아스팔트 길이 예를 들어 자갈이 많거나 모래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안정감, 즉 균형을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주변과 우리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새로운 균형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마치 자전거를 지금은 이렇게 기울여야 되겠다. 지금은 이렇게 기울여야 되겠다. 속도 늦춰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얘가 완전히 쇠퇴해서 붕괴되지 않도록, 즉 이 커브길에서 내가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이렇게만 달리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뭐죠? 체계 내부와 외부의 변화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지각하면서 그에 맞춰서 이 체계를 그에 맞춰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안정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상성은 원래 구조로 되돌아오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안정상태는 변화된 상태의 나를 맞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체계 내외의 변화에 맞춰서 체계가 갖고 있던 기존 구조를 계속해서 변경해 나가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안정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주요 개념으로 138페이지 하단에 다중종결, 동등종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다중귀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동등종결을 동귀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하는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단어하고 실제 시험 단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다중종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다중이에요. 그야말로 다양하게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전제는 뭐죠? 비슷한 조건과 지점에서 시작했어도 끝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인행사 몇 점 맞는가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시험 날까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길을 갖는가는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끝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다중종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등종결은 거꾸로입니다. 한 지점에서 종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죠? 시작 지점은 서로 달랐어도, 처음 조건은 서로 달랐어도 끝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아까 헬렌 펄만에 의해 1957년에 시작된 통합방법론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통합방법론에서는 어쨌거나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단 하나, 이것만 옳다.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생태체계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동등 종결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점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1대1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가족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집단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저런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저런 모델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도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생태체계 관점의 개념은 뭐다? 동등 종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혜성, 상호성은 아까 모빌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전체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속성을 호혜적이다, 상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체계가 체계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걸 수직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체계에 밖에서 들어오는 게 있기도 하고 체계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있기도 하다라는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걸 투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밖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아웃풋, 산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자면 사과를 먹었어요. 이거 납니다. 내가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응 해서 응가를 했는데 예, 산출이 사과가 여러분들 응가를 하면 사과가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입으로 들어온 나라고 하는 체계 안으로 들어온 사과는 나의 식도를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서 식도를 타고 위를 가고 큰 창자 작은 창자를 거치면서 즉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 구조의 기능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은 얘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얘가 이렇게 해주고 이런 절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투입된 내용이 뭔가 변화를 거치게 되잖아요. 이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환이 된 결과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안 마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들어간 건 많은데 나가는 게 너무 없어요. 변비가 너무 심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다음번엔 좀 줄이고 수분 섭취는 늘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 혹은 환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루 섭취는 좀 줄이고 이걸 우리가 기존에 이제 투입했던 거 그거는 좀 줄이자 이런 걸 우리가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분 섭취를 좀 더 플러스 늘리자 이런 걸 플러스 정적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계가 체계 외부와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은 투입, 전환, 산출 그리고 피드백 이런 구조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 140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뭐 분화되는 거, 단순한 상태에서 조금 더 복잡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 분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둘 이상의 체계가 함께 공존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거를 공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서로 흘러가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른 말로 의사소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위쪽에 있지만 얘네들은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들은 아닙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40페이지 그래서 생태체계 관점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데 사회복지 실천에 왜 생태체계 관점이 유용한 거냐 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거기 쭉 써놨어요. 쭉 써놨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거 볼 관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어떤 문제를 호소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그 문제만 바라볼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맥락과 관계와 환경 속에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바라볼 건가요? 후자로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생태체계 관점인 거고 저는 이게 마치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구대 있잖아요. 당구대에서 내가 이 공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즉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그 문제를 변화시키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당구를 할 때는 그 공만 보질 않잖아. 이 당구대 위에 다른 공들이 뭐가 있고 다른 공들의 포지션이 어떠한가. 그리고 걔네들을 이 공,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 공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당구라는 게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얘를 직접 치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걸 우리가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에선 직접 개입, 직접 서비스, 직접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상담하고 그 사람을 교육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간접적인 개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이 사람에게는 전혀 손도 안 돼요. 개입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얘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얘를 치고 얘를 쳐서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당구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거에 직접적으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결국은 얘네들이 굴러가고 치고 연결이 돼서 결국은 내 목표를 달성하게 돼. 이게 당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실천을 잘하는 건 마치 당구를 잘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생태체계 관점은요. 이 전체 판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점을 조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이론적인 준거 틀을 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당구할 때 이걸 짧게 쳐, 길게 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힘은 어느 정도로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건 관점이나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는 실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개입 방법 기술을 제시하는 실천 모델은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아니라 2교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점만 얘기해 주는 거지 기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동등종결 얘기했잖아요.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같은 결론도 사실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해서 혹은 함께 절충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 혹은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망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연결이 되고 저것도 연결이 되는데 나는 여기서는 이 공을 쳐야지 얘네 부모를 변화시켜서 얘를 변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가 문제야. 원인이 누구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와 뭐 사이에 어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요렇게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낙인을 찍지 않는다. 영어로는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병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에서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환경과의 관계성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실천론 시간에는 어세스먼트 사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점, 생태체계 관점과 강점 관점을 토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태체계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주변을 바라보는 사정하는 도구로서 유용한데 이렇게 생태체계 관점의 토대를 두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기 위해서 만든 사정 도구를 PIE 이거 뭐죠? Person in Environment. 별거 없어요. 환경 속의 개인을 의미하는 거. 환경 속의 인간. 이걸 얘기하는 게 PIE가 되는 건데요. PIE 사정도구, PIE 사정분류체계 혹은 PIE 분류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얘는 실천론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선 언급된 바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거 실천론에서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PIE 분류체계에서 클라이언트를 4가지로
것으로 분류하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갖고 오지선다형에서 4개 아닌 거 하나 넣어가지고 오답을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천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을 바라볼 때도, 집단을 바라볼 때도, 지역을 바라볼 때도, 혹은 문화나 국가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체계적인 관점, 생태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생태학 이론. 우리가 생태 체계 관점은 체계 관점, 생태학 관점을 결합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우리가 이제 주요 개념들 얘기했던 건 체계 이론에서 대두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 뭐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뭐 시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태 체계에서 생태, 즉 생태는 환경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태학 이론에서 그 환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는 게 생태체계 관점입니다. 자, 생태학 이론은요, 브롬펜브레너라고 하는 러시아 학자죠. 소련의 학자가 이제 그 체계화시킨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책론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1965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1964년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빈곤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를 연락이 하게 되는 요게 이제 1965년 헤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비슷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코넬 대학교에 2005년인가요? 그쯤에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니까 코넬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학교 신문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롬펜브레너, father of head start, 뭐 died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아버지인 브롬펜브레너 사망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롬펜브레너는 일단 생태학 이론의 가장 대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책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헤드스타트를 만든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생태라는 말이 환경을 강조하잖아요. 인간은 항상 환경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간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 없이 인간만 바라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한 세트, 한꺼번에 같이 바라봐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줄여서 PIE,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태 체계 관점, 생태학 관점, 체계 이론 다 똑같아요. 순환적,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가 원인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단선적 인과론이 아니라 순환적 인과론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입니다. 브롬펜브레너. 사람 되게 좋게 생겼죠. 자, 기본적으로 인간관이나 기본 가정을 보면은요, 기본으로 뭐 사람은 환경 속에서 이해하자.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관점을 갖자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거는 체계 이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적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체계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상호작용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너 때문에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누구도 병리적인 존재라고 지목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인간에 대해서 병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낙관적인 관점을 갖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사람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럼 그 사람만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의 환경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달라진 환경에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약간 네가 변해야 돼가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면 요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노량진에서 실강하면서 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깜짝 놀래요. 합격하고 학생들이랑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놀라는 게 실강 수업을 할 때는 맨날 추리닝에 슬리퍼에 약간 그런 있잖아요. 정말 딱 공시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거의 수업하는 동안 말이 없는 무건수행을 하는 그런 날들을 뭐 몇 달 동안 보내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말이 많은 친구이고 얼마나 생그러운 친구인지를 제가 잘 몰라요. 찌들어 있거든요. 근데 합격하고 오면 그렇게 화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날개를 달고 훨훨 나는 나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서 잘 저를 만나 몇 달 동안 무건수행했던 한을 풀듯이 엄청 많은 수다를 떨거든요. 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왜 공식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칙칙한 모습으로 말도 하지 않고 찌들어 있죠?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 상황이 달라지면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나비처럼 훨훨 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라는 거죠. 자, 생태학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보시면은요. 자, 142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내용들 142페이지면 위쪽에 내용들이 있는데요. 인간은 뭐 굵은 글씨만 목적지향적이다. 인간은요, 자신의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지향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의 맥락과 공간 속에서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슷한 얘기들이 쭉 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주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적합성이에요. fit! 하는 거예요. goodness of fit 혹은 level of fi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fit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옷이 너무 쨍겨요. 이런 거는 나랑 옷 사이에 fit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옷 혹은 환경이 나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이거를 우리가 fit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이런 거를 환경이 잘 갖춰주고 있고요. 환경이 또 인간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인간이 잘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양쪽의 요구나 욕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균형 상태 이것을 적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환경에게 적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상호 교류, 스트레스 대처, 거주 환경 이런 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적소라는 말은 우리가 적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원 배치를 할 때 이런 그 특징이 있는 직원은 딱 이 일을 맡으면 딱인데 그 성격하고 너무 다른 이 일에 배치하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비리비리한 이 직원이 사실은 이 일이 아니라 저쪽 가서 저 일을 맡으면 너무너무 잘할 텐데 이런 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존재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적소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이 사회적 구조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 지위 혹은 환경 이런 거를 적소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기출문제에 생태학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적소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주로 나오는 건 적합성이에요. 적합성.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브롬펜브레너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차원을 5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태학적 환경 체계 5가지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원래 브롬펜브레너는 아동 발달 이론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아동 발달 이론가들 프로이트, 융, 에릭슨, 아들러, 그다음에 피아제 등등등을 봤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환경을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건 엄마 아빠와 오이디피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 다음에 가족 형상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했던 아들러 이 정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도 환경과의 상호작용 얘기를 하지만 환경의 외부 대상과 내 도식
간의 대응 관계 이런 측면으로 초점을 두잖아요. 그리고 행동주의에서도 환경 강조하지만 행동주의에서 관심을 두는 환경이라는 건 지금 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동 발달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 입장에서는 사람의 삶에 혹은 사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그렇게 좁은 범위의 환경만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동 발달을 얘기한 심리학자들이 지나치게 미시적인 환경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비판 속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제가 91학번입니다. 91년도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 해에 읽었던 그 당시에 샘터 신서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그 출판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출판이 됐던 브론펜브레너, 유리 브론펜브레너거든요. 브론펜브레너의 미국과 소련의 아이들. 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책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소련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만 하더라도 19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과학에 대해서 자존심 경쟁을 엄청 하던, 사상 경쟁을 엄청 하던 그런 전쟁의 시대였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과 소련의 아이들 그 제목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두 아이가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한 아이는 소련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아니면 한 아이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엄마 아빠와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아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살아가는가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아동 발달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시적인 환경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1965년 존슨 대통령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미시 체계 관점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학습 지도하는 수준의 방법만 고려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도 EBS 방송이 있는 것처럼 TV 틀면, 각 집에 TV 있으니까 TV 틀면 거기에 교육방송이 나와서 전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 프로그램에 노출될 수 있는 좀 더 대중매체를 이용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브론펜브레너에서 나올 수 있었던 맥락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체계는 개인이 지금 소속된 체계예요. 내가 우리 가족에, 내 친구 집단에, 내가 회사에,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얼굴 보면서 대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이런 체계를 우리가 미시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개인이 한 시점에 소속돼서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가족에도, 우리 반에도, 우리 학원에도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원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 5월 수강료 입금이 아직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학기 초에 학교에서 학부모 레터 있잖아요. 그 통신문 같은 걸 보내서 몇 월 며칠 날 학부모 총회 하니까 오셔서 하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 아빠 가족 체계와 이 아이의 학교 체계가 만나거나 학원과 가족이 만나거나 이런 접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개인이 속한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사이의 중간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미시체계, 둘 이상의 미시체계가 상호작용하는 이 영역을 중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속된 미시 체계가 계속 달라지면 미시와 미시 체계의 중간 체계도 계속 달라지면서 확장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계는 외 체계라고도 하고 외부 체계라고도 하고 외적 체계라고도 부르는 얘인데요. 얘는 내가 직접 거기에 속한 체계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속한 체계, 즉 미시 체계가 속해 있는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미시체계가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회사가 내가 직접 속한 미시체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 내 미시체계가 속해 있는 미시체계는 내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한다? 외체계, 외부체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걔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한숨과 피로와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간접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체계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시체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동네 볼까요? 우리 집은 나에게 미시체계예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 있고, 우리 동네에는 경찰서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경찰서나 행정기관들은 뭐가 돼요? 얘는 외체계가 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나의 미시체계인데요. 이 학교마다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가 속해 있는 교육청은 뭐가 되죠? 예, 내 입장에서는 외부 체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시 체계는요, 국가, 제도,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시 체계라고 한다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거시 체계 역시도 당연히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아까 브론펜브레너 미국과 소련의 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냐 소련이냐 이거 거시 체계거든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렇게 안 입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지 않고 지금 물길로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144페이지 맨 위쪽에 굵은 글씨를 보시면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신념이나 태도나 전통이나 문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거시체계다. 그리고 그 위쪽도 볼게요. 법과 같이 명확한 형태를 가진 것도 있지만 문화에는 문화나 가치관처럼 형태가 없는 형태의 거시체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땡땡땡 세 번째 땡을 보면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로 형성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문화라는 건 사실 그 사회 특유의 문화가 형성될 때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단 형성이 되거나 문화는 바꾸기가 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브론펜브레너가 이렇게 4가지 체계만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시간 체계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환경인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미시체계도 중간체계도 외체계도 거시체계도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의 변화라는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체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절에서는 인간을 둘러싼 주요 환경체계들을 얘기를 하는데 걔는 생태체계적 관점보다는 좀 심플해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2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